2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2장은 원시 타입에 대한 C++ 원시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타입에 대해서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 이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되겠고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원시 타입은 이제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그래서 원자 타입이라기도 그러고 뭐 스칼라 타입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나 배열, 뭐 구조체처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그런 거고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변수에 유지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이제 초기화 할 때, 선언할 때 이제 그 초기 값을 우리가 보통 주게 되는데 초기 값을 줄 때는 타입을 우리가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신에 오토를 쓸 수가 있죠. 그럼 이 오토는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타입을 대신 유추해서 뭐로부터 초기 값으로부터 유추해서 이제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거죠. 이처럼 이제 컴파일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안 하고 컴파일러한테 좀 맡기는 형태로 요즘 프로그래밍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오토가 되겠고 이 오토는 정확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고 간결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고 또 쉽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예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예제를 갖고 와서 좀 살펴보면 그 초기화 문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이제 C++11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초기화 문법이 있었는데 이퀄을 이용하는 게 있고 또 가로를 이용하는 게 있고 중괄호를 이용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초기 C++에는 물론 지금도 그 방법들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C++11부터는 모든 경우를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게끔 좀 바꿔놨다. 왜냐하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갖고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초기화 문법은 어디서 사용이 됐었냐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이용하는 초기화 문법은 여기처럼 이제 여러 개 값을 나열해서 초기화될 때 배열이라든지 구조체를 초기화할 때 저 중괄호를 썼었습니다. C에서 중괄호 물론 C 플러스 쓰는데 이제 객체지향 언어죠. C++는. 그러면 이제 객체를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객체를 만들 때에는 이 객체는 기본적으로 복합 타입이에요.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만 유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C를 기억해 보면 구조체가 클래스라는 걸로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 구조체에는 이제 값들만 변수들만 이렇게 정의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수들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들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같이 이렇게 정의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학생의 초기 값으로 학생 이름, 학번,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줘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하는 형태가 돼요.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는 우리가 뭘 써요? 가로를 쓰죠. 함수 호출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객체들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제 C++에서는 이 가로 대신에 이제 11부터는 가로 대신에 못 써도 돼. 중괄호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는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써도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쓰는 것들은
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받아서 초기화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개의 값을 받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클래스에. 그래야지만 쟤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만들어 놓으면 저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세 개의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 요 벡터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벡터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때 쓰는 거예요. 배열 대신 쓰는 C++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라고 하는 애들은 배열과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렇게 1, 2 나열해 가지고 여러 개 값을 나열해 가지고 초기화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을 줄 수가 있어요. 용량. 내가 여기 1, 2 하면 이렇게 하나 되지만 1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개짜리고 다 2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얘를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10개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2개짜리를 만드는데 첫 번째 값은 10, 두 번째 값은 2가 돼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C++는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중괄호를 쓰는데 만약에 이 클래스에 초기 값을 여러 개 나열할 수 있어. 똑같은 걸 이게 자료 구조처럼 나열해 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는 애들이면 그걸 우선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용량이 하나, 그 초기값이 2가 아니라 2가 아니라 얘는 두 개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중괄호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가로를 써야 돼요. 모든 거를 중괄호로 쓰면 좋은데 여전히 중괄호 대신에 가로를 써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초기 값을 나열해 가지고 이런 복합 타입 어떤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그런 애가 있으면 이제 그런 애를 우선한다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nitialize 뭐라고 되어 있나? initializer list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initializer list라는 타입을 받는 생성자를 내가 혹시 정의해 놨으면 중괄호는 뭘 우선한다? 그거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보면 C++에서는 모든 거를 중괄호로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중괄호를 쓰면 안 되고 이제 가로를 써야 된다. 이제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진행 가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는 원래는 어디만 먼저 사용할 수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매개 변수 안 되고 멤버 변수 안 돼요. 멤버 변수라는 건 구조체나 클래스의 어떤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선언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안 돼요.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멤버 변수라 그래요. 요 구조체에 속한 변수다. 그래서 구조체 같은 애들을 쓸 때는 안 돼. 그럼 어디만 지역 변수를 할 때만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이제 처음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뭘 이용해서 이 타입을 유추하냐면은 초기 값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면 부동소수죠. 그러면 더블로 해요. 더블. 그러니까 부동소수도 더블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C++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 값을 이제 더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룰도 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어쨌든 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애가 이제 발전해 가지고 뭐에도 쓸 수 있냐? 반환 타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환 타입은 요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 오토를 썼을 때에는 이 오토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유추하냐면 뭘 보냐면 리턴 문을 보게 돼요. 그럼 리턴 문이 얘는 1.1이야. 그럼 또 이 함수는 반환 타입이 뭐가 돼요?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오토를 쓸 수 있는데 하나 더 발전해서 이제는 반환 타입을 쓸 수 있다. 근데 요 밑에 걸 보세요. 밑에 걸 보면 리턴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 하나는 1.1이에요. 두 개의 타입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오토는 안 돼. 결정을 못해서 이거는 에러가 나요. 뭐 우리가 여기다가 더블 쓰면 그건 에러는 아니죠. 그렇죠? 인트를 써도 에러는 안 나. 그렇죠? 물론 좀 마음에 드는 좋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토를 쓰면 이는 얘를 이용할지 얘를 이용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물론 뭐 더 큰 타입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룰에 의하면 문법적인 룰에 의하면 저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오토를 반환 타입을 쓸 때는 그 함수의 리턴 문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타입이 다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될 때만 이제 오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게 매개 변수의 오토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의 오토를 쓰면 아까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저거는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디 가서 하면 유추할 수 있을까? 쟤를 호출한 곳으로 가면 그 함수 호출 문에는 인자가 나열되어 있겠죠. 그럼 이걸 보고 유출을 뭔가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그 호출문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 그리고 호출문들이 막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안 됐는데 이 C++에서는 요런 애들이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해지죠. 요거는 뭐냐면은 범용함수라 그래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흐름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이해 안 해도 돼요. 범용함수라는 거는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걸 정의하고 타입을 고정해 놓지 않고 그 타입 매개 변수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라는 타입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t를 여기 갖고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에서는 호출문이 만날 때마다 여러 개의 타입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마다 함수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더블 쓰는 걸 더블로 만들어 놓고 인트 만들면 인트.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용 함수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문법으로 추가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정의해야 되는 거를 이제 C++ 이게 20인가 어디부터 뒤에 나올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토의 쓰임새가 이제 지역변 선언에서 이제 반환 타입의 선언 그 다음에 뭐까지 매개변 선언까지는 왔어요. 근데 멤버변 선언까지는 이제 아마 안 갈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 그 세 가지는 지금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특이한 형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범용함수를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범용 함수가 나왔는데 이런 애들이 범용 클래스라는 거죠. 범용 클래스. 이게 클래스인데 다양한 타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쓸 때에는 여기 정의할 때는 이제 t라는 타입 매개 변수, 타입을 정해놓지 않고 프로그램 하는데 얘를 쓸 때에는 내가 타입을 줘야 돼. 내가 요번에 int를 쓰겠다, double을 쓰겠다 이런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int가 이제 타입 인자예요. 나는 int를 쓰겠다. 나는 double을 쓰겠다. 나는 string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쓸 때 내가 사용할 인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정의해서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int를 사용하는 거 따로 정해야 되겠고 더블 사용한 거 따로 스트링 사용한 거 따로 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코드인데 타입만 다를 뿐 다른 걸 또 일일이 정의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 하나만 만들고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 지정해 주면 그거를 컴파일러가 t 대신에 더블, t 대신에 int를 넣어서 코드를 만들어줘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타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이렇게 오토를 쓰면은 되게 편리하죠. 되게 긴 거를 내가 이걸 외우고 있으려면, 프로그램하고 있으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가 뭐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그냥 오토를 써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 타입을 정확하게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내가 쓰는 이 100이 인트가 아니라 더블이 되더라도 이 코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정이 편리해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토는 정확성, 간결성, 그리고 수정을 좀 편리하게 해준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또 좀 복잡한 문법이 나오는데, 이제, 이 A는 int 타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R1은 int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오토만 쓰면은 절대 참조 타입이나 상수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A에 대한 참조 타입을 오토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뭘 붙여줘야 돼요? 퍼센트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R2는 이제 요 A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참조 변수가 되는 거고요. R3는 초기값으로 뭘 써요? A에 주소를 쓰고 있죠.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변수만 초기화할 수 있어요? 무슨 타입에? 포인트 타입. 그래서 이 R3는 포인트 타입이 돼요. 포인트 타입. 별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표를 해도 돼. 요거는 이제 본인 마음. 얘는 별표를 안 해도 당연히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거는 포인트 타입뿐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맞게 유추해줘요. 포인터 타입으로. 그러면 R3는 인테저 포인터가 되는 거죠. 정수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정수 값을 가리키는 거에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요. 절대 이 오토는 또 컨스트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컨스트라는 건 상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값을 수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로 이 R5를 오토로 이용해 선언하는데 상수로 만들고 싶어. 상수 변수로 만들고 싶으면은 또 뭘 수식해 줘야 돼요? 컨스트를 따로 수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n은 컨스트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 오토는 컨스트는 타입은 아니죠. 컨스트 해석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데클 타입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컨스트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근데 주소는 안 해도 돼요. 주소는 안 해도 된다. 별표를 안 해도 돼. 근데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런 애들은 일반 변수 아니면은 별표나 n% 붙일래? 그럼 붙이시면 돼요.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중괄호 문제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인트로 해석 안 했어요. 인트로 해석은 안 하고 요 타입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17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는 원래는 뭘 우선해요? 초기값 목록이라는 걸 더 우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제 하나를 나열할 때는 얘는 꼭 그 초기값 목록으로 해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인트로 해석하고 내가 얘를 초기값 목록으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이코르를 써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헷갈리는 지점이 이제 한 가지 있다 여전히 그런 그 중괄호와 가로 뭐 이런 거를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는 상당히 여러분들 프로그램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오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데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클 타입은 얘도 타입이 오는 위치에 타입을 우리가 써야 되는 위치에 실제 타입 대신에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토를 쓰듯이. 그리고 오토는 뭘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해요? 초기 값을 갖고 유추합니다. 근데 데클 타입은 초기 값을 갖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데클 타입은 요 가로 안에다가 뭘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뭘 넣냐를 해석해서 타입을 유추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뭘 넣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유추해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오토 n1 1 하면은 또는 오토 n1 n 하면은 아까 보는 것처럼 그냥 인트, 컨스트로는 해석 안 하죠. 오토는. 근데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n이 컨스트 인트니까 이 n1을 컨스트 인트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열된 것 같고 하니까. 근데 데클 타입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요 형태로는 많이 써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요 초기 값이 뭐냐, 어떤 애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할당해 줄 때는 그냥 오토 쓰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타입을 유추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컨스트 뭐 이런 걸 안 붙여도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데클 타입 오토라는 형태를 이제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은근히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식을 평가해가지고 식을 평가하기 다음에 식을 보고 이 식의 타입이 뭐다라는 거를 해석해서 타입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타입이 와야 되는 위치에. A 플러스 B 한다고 해서 A 플러스 B가 실제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 A 플러스 B의 타입이 뭔지를 컴파일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타입을 요 위치에 써야 되는구나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식을 있는데 이 표현식과 똑같은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돼요? 데클 타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C++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아니면 데클 타입을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오토는 흔하게 여러분들이 만날 거고 여러분도 흔하게 많이 쓰게 됩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C++에서는 오토라는 걸 활용할 수 있고 데클 타입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변수의 가시 영역이라는 개념하고 수명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명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동, 정적, 동적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떤 함수의 지역 변수로 선언했어요. 그럼 이 변수의 수명은 어떤 애들과 수명이 같냐 하면은 함수와 수명이 같아요.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함수가 사라지면 이 변수도 같이 사라져요.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할 스택 프레임이라는 거를 스택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메모리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변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면 이 스택 프레임은 없어져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변수도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말고 정적인 애가 있어요. 정적인 애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안 없어져. 그래서 정적인 애들이 있는데 전역 변수 이런 애들이 정적인 애들이에요. 정적인 애들. 근데 정적인 애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불필요하면 안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적인 애들은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또 다 접근해 쓸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그 디버깅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은 이제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필요할 때 쓰죠. 필요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동적인 애는 이제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만들고 내가 이제 다 쓰면 내가 직접 반납하는 거예요. 번거롭죠. 내가 직접 필요할 때 만들고 또 필요 없을 때 반납해야 되니까 프로그래머 개발자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운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동적을 써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뭐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은 내가 할당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반납을 해요. 물론 동적인 애들도 자동, 정적, 동적 이 모든 애들은 프로그램 실행 동안 어떻게든 생겼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동적인 애들도 굳이 내가 딜리트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되면 알아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잠깐 사용하다가 끄고 그러면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은 한번 실행해 놓으면 계속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걔가 계속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한 프로그램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면 시스템 전체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많은 메모리 쓰는 걸 줄여줘야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수의 가시 영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이 변수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수명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 동안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지 요 개념이고 이 가시 영역은 이 변수를 내가 어디서 프로그램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블럭, 파일, 클래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면 요 P라는 변수는 요 함수 블럭에 만들어졌죠. 그럼 얘의 가시 영역은 선언되고 나서 끝까지 그 블럭의 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서는 P를 내가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는 P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요 P는 못 쓰게 됩니다. 그게 가시 영역, 블럭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파일 영역을 갖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파일 영역은 이 파일로만 제한이 되지 않어요.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죠? 여기다가 선언하고 다른 데서는 extern이라고 수식을 해줍니다. extern. 그러면 이 변수는 현재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파일에 정의된 변수가 되는 거예요. extern. 그러니까 ODR이라는 게 있죠. 정의는 몇 개, 변수도 하나만 존재하지 프로그램 내에. 그래서 보통 근데 저런 거 쓰면 안 되니까 전역 변수 쓰지 마세요. 근데 이런 애는 괜찮죠. 컨스트로 붙으면 이 변수는 100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변수는 한번 만들어지고 안 바뀌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어요. 초기화를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원래 프로그램 오류 나는 건 변수가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가 되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안에서. 그러면 얘도 요 파일에서만 쓰이고 싶다. 다른 파일 쓰면 안 돼. 그러면 스태틱으로 수식해 주면 돼요. 스태틱.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엑스턴의 반대로 스태틱도 쓰고 오토의 반대로 스태틱도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조체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x, y라는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 x와 y는 이 안에서 아무 데서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특이한 거는 요 int x와 int y를 요 아래다 써도 여기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변수들은 우리가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는 선언되고 그 아래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멤버 변수는 선언된 위치와 상관없이 그 블럭 내에서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위에 변수를 만들고 아래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게 일반적이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 코드가 이해가 되게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변수를 먼저 알아야 코드를 읽기가 좋습니다. 코드 읽는데 새로운 변수를 만났어. 그러면 이 뭐야 이게가? 그럼 밑에 갔다 다시 와야 되니까 불편해요. 근데 변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다음에 함수들 보면 이 변수는 이거구나. 이렇게 매칭돼서 이해하기가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구조체를 만들 때도 변수를 위에 아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다 쓸 수 있다. by block class. 그리고 얘의 수명은 뭐의 수명과 같냐면 포인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 만들어지는 거고 그 포인트 객체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P에 소속된 애는 거죠. X, Y가 P에 소속된 애가 되는 거고 이런 포인트 애를 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각각마다 또 X, Y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X, Y의 수명은 그 변수의 수명하고 같아지는 거죠. 요 P, 뭐 P1, P2 있으면 각각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시 영역. 근데 이 영역하고는 또 뭐랑 또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냐면 변수의 가시 영역이라는 거하고 또 식별자의 그 네임스페이스 영역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이제 그 이름이 어느 영역에 정의되어 있냐 뭐 이런 거니까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수들이 가시 영역들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하는 건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일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두 변수의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중첩이 돼요. 여기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있고 n이라고 한 지역 변수가 있고 그 안에 또 블럭에 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중첩되고 있죠. 얘의 가시 영역은 이 전체가 있고 요 n은 요 fu 아니고 요 n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n을 쓰면은 이 n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1. 가장 가시 영역이 작은 애. 내가 있는 영역에서 정의된 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시 영역이 가장 작은 현재 영역에 정의된 애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서는 얘가 우선이 되겠고 여기서는 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C++는 이런 변수들의 가시 영역이 중첩되는 것을 뭐라고 안 해요. 자바는 다 문법으로 나요. 거의 충돌되는 것. 근데 C++는 충돌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충돌되게 프로그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충돌됐을 때는 보통 이제 충돌된 애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n을 이렇게 쓰면은 얘나 얘를 접근 못 하죠. 그래서 얘나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얘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전역에 있는 애들은 땡땡을 쓰면은 얘는 글로벌에 있는 애, 로컬에 있는 애 말고 글로벌에 있는 애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n은 어떤 n이에요? 요 n이고요. 요 n은 땡땡이 붙었으니까 요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첩이 안 돼야 되겠고 요 m하고 요 m은 이름이 같지만 문제가 안 돼요. 왜? 둘 다 가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m은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요 m은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걸 완전 강제적으로 블럭을 나눠 놨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코딩하다 보면 이런 영역들이 나눠지죠. 뭐 반복문을 만들다든지 조건문을 만들게 되면 중괄호를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세부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부 영역에 또 변수들을 선언해서 그 영역에서만 쓸 수 있어요. 변수는 우리가 선언할 때 가시 영역을 가장 작게 만들어 놓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살펴봐야 될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우리가 쓸 때 모든 데이터들이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값을 말하는데 이 값이 프로그램 수행되는 동안에 바뀌는 데이터가 있고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안 바뀌는 데이터들은 상수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상수화 시킨다는 건 이 값은 못 바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 바꾸게 하면은 이제 디버깅 할 때 좋죠. 안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 때문에 문제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상수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변수 때문에 그렇고요. 이 변수가 내가 생각했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를 내가 변수를 상수로 만들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뭘 붙여요? const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1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더 이상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이 데이터는 안 변하는구나. 그럼 const를 수식해 주시면 되겠고 변하는구나. 그럼 수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로 수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팁 don't use magic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 10 무슨 문자열 상수 이런 것들도 그냥 쓰지 마시고 이름을 부여해라. 이게 의미 있는 이름하면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그냥 여기다가 100 쓰면은 이 100이 읽는 사람 입장에선 왜 100을 하고 있지 보다는 여기서 최대 하이트, 최대 맥스 이렇게 쓰는 게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이라는 수치 상수를 그냥 코드에다가 코딩하지 말고 걔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를 보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상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컨스트를 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초기 C에서는 이런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컨스트를 수식해서 상수화시키는 방법 말고 define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저 define 쓰는 것보다 const를 쓰는 게 좋은 점은 const를 쓰게 되면은 그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define을 쓰면은 가시 영역을 제한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도 그 이름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을 이용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define 대신에 const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C+11부터는 const expr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 20에는 const eval, const init 이렇게 또 추가가 됐어요. 이게 C++ 특징입니다. 뭔가 계속 추가를 해. 그래서 더 머리 아프게 추가하는데 const expr은 상수 변수를 선언할 때보다 뭘 더 많이 수식하냐면은 함수를 수식할 때 많이 써요. 함수를.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const expr이다. const expr이라는 거는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그러면은 요 스퀘어 4 상수가 주어졌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스퀘어가 하여튼 16이 되는데 그럼 이 16이란 값을 언제 계산해요? 컴파일 할 때 계산해서 16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언제 할까? 얘는 실행 시간이에요.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const expr를 쓰는 함수는 그 함수를 언제 실행할 수 있어요? 컴파일 시간에. 항상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인자들이 뭐가 주었을 때 상수나 상수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요때 하는 겁니다. const expr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const expr를 변수를 선언할 때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함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const eval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만 하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const eval이면.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만 되게끔 만들고 싶은 함수가 있으면 const eval을 쓰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는 const eval 대신에 expr를 씁니다. 그러면 저 함수는 인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컴파일 시간, 어떨 때는 실행 시간에 동작을 하게 되고요. const eval을 수식하면은 얘는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는 무조건 const eval로 수식해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걔를 const eval로 수식해 놓으면은 문법 체킹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도는 뭐냐면은 이 함수는 언제만 쓰이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만 쓰이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const expr로 쓰면은 컴파일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변수 같은 걸 줘서 어디서도 할 수 있어. 실행 시간에도 할 수 있죠. 그걸 못하게 하고 싶거나 그거를 문법적으로 걸러내고 싶으면은 const expr 대신에 뭘 쓰시면 돼요? const eval을 쓰시면 돼요. eval을 쓰시면 되겠고, const init은 쟤는 이제 진짜 변수에만 쓰이는 애예요. 변수에만 쓰이는 애인데 얘는 어떤 용도가 있냐? 상수 시간에 초기화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얘는. const init은 컴파일 시간에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애들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주로 아까 같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의도를 컴파일러가 명확하게 알게끔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init을 쓰고 싶으면은 init을 수식한 거는 혹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컴파일 시간에 초기화가 안 되는 애야. 그러면 뭘 주겠어요? 문법 오류를 주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걸를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이제 이런 애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const init이나 const eval은 조금 아주 복잡할 때 쓰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게 꼭 알아두면 좋은 게 const는 꼭 알아두세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const eval.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근데 봤더니 이 함수는 내가 상수를 이용해서도 많이 불러. 그러면 그냥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어떻게 const eval로 수식해 놓으면은 많은 것들이 컴파일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실행 시간에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실행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언제 많이 하면 좋아. 컴파일 시간에 많이 하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컴파일 시간에 하고 컴파일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컴파일러한테 맡기고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게끔 이런 문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expr를 만들었다가 이제는 또 나아가서 const eval이라는 걸 만들고 const init이라는 걸 만들고 막 별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유.